앞서서 뉴스에서도 살펴봤는데 미국의 그 전기 트럭이 K-배터리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 미국의 그 전기 트럭 네. 많이 팔리는지 오늘 네.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왠지 또 K-배터리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 같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 사실 미국의 그 상용차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한 4톤에서 한 38톤 정도까지의 어떤 트럭이라든지 밴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버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상용 트럭으로 상용차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요. 이런 어떤 전기 상용차가 한 23% 침투율을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침투율이 한 1%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트럭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6월 28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트럭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전기 트럭의 어떤 침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일단. 예. 그렇다면은 그 목표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여러모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국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좀 늦게 발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24년도께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25년도 이제 이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경에나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24년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 클래스 2B에서 클래스 A까지 이 상용차 기준입니다. 클래스 2B라는 건 뭐냐면은 총 중량이 4톤 이상 되는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B가요? 예, 2B가 클래스 A라는 건 뭐냐면은 15톤 이상, 35톤 이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형 전기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4년도에 이미 침투율이 한 23%에 달았고요. 올해 이제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질, 그러니까 대기 환경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근 정책으로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규제 정책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은 ACT, 그다음에 ACF라는 규제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ACT는 뭐냐면은 이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볼보라든지 기타 여러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럭을 만드는데 의무적으로 24년부터 의무적으로 일부는 반드시 전기 트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 트럭을 갖다가 팔게 되면 크레딧을 얻고 디젤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팔게 되면 크레딧을 갖다가 잃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걸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모자라는 크레딧을 갖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만 만드니까 전기차만 만드니까 거기서 사와가지고 이걸 보충하는 제도를 갖다가 보통 ACT 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ACF 규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류업체에 대한 규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류업체가 이제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차를 바꾸게 되면은 이건 의무적으로 전기 트럭으로 바꿔야지만 캘리포니아 항만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규제가 일단 합해지면서 사실은 그 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5년,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 지금 이제 그 보조금을 갖다가 다시 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지금 클래스 8 그 전기 트럭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문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 미만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거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그 극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시장조사 그 기관들은 굉장히 이걸 갖다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25년도에는 전기 트럭 시장이 한 3억 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연평균 42%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34년에는 약 82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트럭의 어떤 성장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의 어떤 성장세보다도 네. 미국에서 더 가파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국의 전기 트럭에 대한 성장세 이런 부분 되게 밝아 보여요.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서 네. 그런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 이런 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팔린 전기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 이하의 차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0에서 한 300km 주행 거리가 그 정도 되는 어떤 전기 트럭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클래스 A라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엄청난 트럭들 있잖아요. 가령 뭐 영화의 아이스 로드라든지 이런 영화 보게 되면은 트럭 운전사들의 어떤 삶을 다룬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죠. 뭐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그런 트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에요. 아, 테슬라. 네,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산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통 얼마 정도 되면 그 주행 거리가 8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죠. 800km 같으면 네, 디젤 차 같은 경우도 일단 주행 거리로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800km를 못 뛰잖아요. 근데 이게 800km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그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제일 험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데요. 그레이프 바인. 그레이프 이게 바인. 캘리포니아주 I5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이게 태움 패스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타클라라에서 메트로를 이는 산악도로인데 산맥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매우 가파르고 긴 경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저기 경사가 보시면은 바로 그거예요? 보이시죠? 네. 저런 길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네. 겨울에는 이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오고 그러면 못 네. 올라가니까 이걸 갖다가 옆으로 우회해서 돌아야 되는데 우회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갖다가 이 실제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한계를 시험하는 악마의 구간으로 사실은 그럼요. 불리는 네. 도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물리업자가 세미 트럭을 가지고 테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일단 오르막길에서는 압도적인 토크를 갖다가 발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계력이라든지 강원도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트럭들이 저속으로 가잖아요. 간신히 막 올라가는 차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슬아슬. 네. 디젤 엔진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토크가 낮으니까 저속 기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거북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 트럭은 그게 아니죠. 이게 전기 모터로 움직이니까 거의 뭐 승용차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리막길이에요. 트럭이 내리막길, 큰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네. 브레이크 과열의 위험이 있는데 전기 트럭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 회생제동이 그 작동을 하니까 모터의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회생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과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원천 차단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세미트럭을 운전한 기사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대형 트럭, 클래스 8 운전기사를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그다음에 진동, 디젤 소음 얼마나 커요. 그다음에 매연, 이것들에 이제 굉장히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운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갖다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거의 뭐 반자동화돼 있고 이제 운전도 소음도 없죠, 진동도 없죠, 매연도 없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부인난 해소의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쟁률이 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압도적인 경제성입니다. 이 전기료가 미국의 전기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 디젤 연료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안 들잖아요. 가령 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거나 터보 차저를 갈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매연 저감 장치에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세미트럭이 그 양산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장거리 화물 운송의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전기 트럭은 그냥 단거리 한 200에서 한 300km 정도만 가는 어떤 차량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주행 거리를 갖다가 800km까지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그 디젤 차량들
그 클래스 8 디젤 차량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서 그 보조금 말씀도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이 캘리포니아주가 상용차에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네네.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네.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큰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클래스 8에 네. 대한 주문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총 10억 달러 규모를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일단 대형 물리업체에는 한 대당 한 12만 달러까지 줘요. 와. 그리고 네. 이 중소형 개인 차주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소규모 물류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각종 항만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해가지고 최대 33만 달러까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디젤 그 클래스 8 기준으로 디젤 트럭 같은 경우에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그 세미 트럭 같은 경우가 30에서 40만 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정도 받아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만약에 33만 달러까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젤 트럭을 갖다가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 트럭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령 뭐 소규모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물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의 어떤 가격대를 갖다가 그 형성을 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 연방 정부랑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싹 없앴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독자적으로 6월 28일부터 그 상용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린 7월 달부터는 승용차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를 따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령 뭐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캘리포니아주로 들어오는 항만으로 들어오는 이 그 뭐라고 할까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주에서 이게 오게 되면은 이게 전기 트럭이 아니면 항만이 출입을 못하니까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보조금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쪽을 보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차체가 큰데 압도적인 성능도 있고 네. 안전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K 배터리에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기 트럭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 안에 배터리 또 한국산 많이 쓰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전기 트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뭐 중국산 LFP라든지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전기 트럭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큰 게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대용량의 배터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용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의아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승용차에는 50kWh에서 많아야 한 100kWh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500kWh에서 1MWh 정도의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은 전기 승용차의 10배에서 심지어는 15배 정도 크기의 배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팔게 되면 전기 승용차 한 15대 정도를 파는 것과 같은 네. 그런 정도의 엄청난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트럭이잖아요. 트럭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적재량을 갖다가 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터리들이 무거우면 적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총중량이 일단 딱 정해져 있는 그렇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클래스 8 같은 경우에는 15톤 이상이고 클래스 2B 같은 경우에는 총중량이 한 4톤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배터리 무게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화물을 갖다가 덜 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배터리가 가벼워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뭐라고 할까요? 물건을 더 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가벼운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800km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들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이 트럭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행 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2만 킬로 뛰는 것도 사실은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가령 뭐 수도권 저 외곽에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2만 킬로를 뛰지만은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 킬로 뛰기도 어렵지만 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죠? 트럭은 보통 이 미국 같은 게 평균을 내보게 되면 한 10만 마일 정도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엄청난 큰 배터리들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완속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초급속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초급속 충전을 해야 되냐면 메가와트급 규모의 초급속 충전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매일 견뎌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그 보통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 되지만 트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루에 그 뭐라고 할까요? 주행 거리가 하루에 뛰는 거리들이 엄청나게 기니까 거의 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급속 충전을 해야 되고 연간 10만 마일 이상 주행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필수인 거고요. 그래서 세미 트럭에 제가 알기로는 468이 그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죠. 왜 LFP는 급속 충전을 못해? 구조적으로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걸 그 느리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온이 리튬 이온 자체가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터널에서 막히는 현상을 갖다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리튬 이온이 막 쌓이고 쌓여서 이걸 갖다가 못 가요, 제대로. 급속 충전을 하게 되거나 급속 방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배터리에 어떤 열화가 진행되면서 수명 자체가 단축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령 뭐 LFP 배터리 뭐 괜찮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우수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부하가 걸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C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들에서는 3원계보다도 훨씬 열화의 속도가 빠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급속 충전이라든지 방전을 할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 트럭이 활성화되면 할수록 그다음에 전기 트럭 중에서도 클래스 A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비율, 전기화, 전동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실은 3원계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전기 그 트럭 시장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3원계 배터리의 또 중요성 여기서도 부각이 되는 거고 네네네. 미국 전기차 트럭 성장성 앞에서도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K 배터리에 미친 영향이 또 어마어마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그렇게 될 영향까지 거라고 봐요.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또 관심이 또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으로 모멘텀 챙겨가시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